전 세계 군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2025년 4월 미국 국방부 전략실에서 전면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통하던 전투 교리가 더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드론을 늘렸고 중국은 AI 지휘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3중 참호망을 실험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미군 장성들은 뜻밖의 결론을 내립니다. 전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긴다.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단 하나의 나라.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조선의 산성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정신. 적이 함락하더라도 내부에서 다시 버티는 구조. 그 정신이 2025년 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에서 부활했고 그 구조가 베트남 전선에서 미군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군의 참호는 돌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졌다. 지금 전 세계 전술 매뉴얼이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 국방연구소 전략 분석가로 일하며 전장지도 위의 숫자와 그래프가 제 친구였어요. 업무가 시작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새벽까지 데이터를 파헤쳤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생존 확률 0.01%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무인 정찰 드론이 과연 사람들의 목숨을 진짜로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안도감이 컸지만 정작 전장에 투입된 병사들의 삶과 죽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기계와 알고리즘 이전의 가치로 복원할 수 있을까? 모든 걸 계산 가능한 변수로 치환하는 제 방식이 정녕 옳은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 상관들은 여전히 효율과 비용 절감을 외쳤고 전투력 증강의 지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어요. 데이터를 지나칠수록 저는 점점 더 살리는 전략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에 변화를 준 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이는 이름 모를 학자였고 제목엔 베트남 전쟁 속 한국 중대전술기지의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죠.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보니 전쟁터에서 한국군이 조선시대 산성의 전술 원리를 모방해 운명 공동체 정신을 구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운명 공동체라니 이런 개념이 전술 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 효율만을 줬던 제 머릿속이 난데없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수많은 의구심과 기대를 안은 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비행기의 피곤함을 덜 깨운 채 저는 서울의 번화가를 헤매다 작은 골목 안쪽에 숨은 전쟁사 박물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에 걸린 한국인의 전술 철학이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했죠. 박물관 내부는 예상보다 아담했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전시물들은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차용한 산성 모형부터 시작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건설했던 축성 모형, 그리고 조선 후기각 지역 산성의 지형도를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중대전술기지와 산성이라는 패널 앞에 놓인 태블릿 PC였죠. 화면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멈춰 있었고 클릭하자 조용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영상 속 화면이 천천히 움직이며 설명이 흘러나왔습니다. 1954년 베트남 전선, 한국군은 적의 기습을 막기 위해 고대 산성의 구조 원리를 방어진지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모래주머니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참호 위에 올라선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해설자는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말을 또박또박 읊었죠. 이렇게나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이 사실이 제 연구 보고서에 한 줄도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하자 인터뷰 클립이 이어졌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한국 중대전술기지를 벤치마킹해 전투 매뉴얼에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인류 전술사상 유례없는 혁신이었죠. 이어진 자막에서 당시 미군 지휘관의 인터뷰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그들이 한 목숨으로 뭉쳐 방어진지를 지키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박물관 한쪽에는 실제 유물도 전시돼 있었죠. 낡은 철제 탄피와 녹슨 총열 파편,
그리고 모래주머니에 꽂힌 작은 수첩 하나가 전시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어요. 수첩은 1950년대 한국군 하사관이 남긴 전투 일지였어요.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서 로비로 나가려던 순간 앞서 안내 데스크에서 저를 맞이했던 연구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물관 내부를 간략히 소개해주던 친절한 안내자였는데 알고 보니 이곳 전시를 공동 기획한 연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전공이 관련 분야이신가요? 그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서 캡처해둔 중대 전술 기지와 산성 전술 소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미군 전쟁사 분석 중 우연히 이 개념을 접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그제야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짝 웃으며 명함을 건네더군요. 박물관을 나서던 발걸음이 묵직했어요. 한국의 산성이 베트남 전쟁 중대 전술 기지의 모태라는 것은 놀라웠지만 저는 그 놀라움을 곧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역사적 재현일 뿐 현대전에선 그저 흥미로운 일화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죠. 제가 믿는 객관적 전략, 효율성이라는 잣대 앞에서는 작은 소멸물처럼 사라져야 마땅했죠. 논문 데이터를 뒤져보았습니다. 중대 전술 기지의 피해율, 교환비, 보급기간, 인원 투입 대비 산출 모든 항목을 수치로 분석했죠. 어떤 수치에도 공동 운명이 변수로 들어갈 여지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안의 의문에 기계적 출구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프로그램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알고리즘과 전투 시뮬레이션, 각종 수치 지표를 신봉하며 자라온 결과였어요. 최적화 문제, 회귀 분석, 게임 이론. 이런 용어들은 저의 언어였고 때문에 운명 공동체 따위는 제 연구 언어에 없는 단어였죠. 게다가 이번에 만난 한국 학자는 감정적 호소를 섞으며 제 논문을 비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들었어요. 출장비 결제 요청서에 한국민속전술연구라고 적었더니 상관은 코웃음을 치며 반려했어요. 그건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다. 비용 낭비다. 그 말에 속으로 동의했지만 어딘가 떨떠름했죠. 분명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섰는데 동시에 그 가능성을 제 손으로 짓밟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이메일로 학술 세미나 초청장이 다시 도착했어요. 세미나 당일 저는 차가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전통방어 전술과 현대 전쟁 심리의 융합이었죠. 시작과 함께 연단에 오른 학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산성 문화, 특히 운명 공동체 개념은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이는 생존 본능이자 호르몬 분비 시스템에 각인된 유전적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 경계하던 감성이 의학생물학적 근거 위에 얹힌 순간이었거든요. 연사는 이어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분비 패턴을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재난, 전쟁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는 대신 유대 호르몬이 동시 발현됩니다. 이 덕분에 집단 의지가 폭발하듯 강화되지요. 슬라이드에 표시된 곡선들은 저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통계만 믿고 외면했던 협동 효과라는 항목이 생리학적 사실로 증명된 거였어요. 박물관에서 만났던 데이비드 님이시죠? 며칠 전 명함을 건넸던 연구원이었어요. 이전엔 흥미 위주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기관의 공동 연구로 수집된 산성 재현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USB가 있었죠. 현대 전술 훈련에서 실제 산성 모형을 쓰면 방어 성공률이 기존 대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훈련병들의 응집력이 크게 강화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베트남 전장 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래주머니 너머로 서로를 독려하던 병사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살면 모두 살고 죽으면 모두 죽는다는 메시지는 곧 과학적 협동 메커니즘이었단 말인가. 저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 하나하나가 제 뇌리에 각인됐어요. 수천 건의 실험에서 얻은 생리 심리 수치가 한데 모여 한국 전통 방어 문화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일 밤을 꼬박 샜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산성 연구 데이터와 호르몬 분비 곡선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수치가 제게 하나의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접 경험하라. 현장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훈련부에 자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치 전투 현장에 뛰어드는 용병처럼 저는 외국인 연구원 신분으로 포병 공병 보급 담당과 함께 현장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날 아침, 포병 부대가 주둔한 경기 북부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스산한 안개가 드리운 고갯길을 지나니 드넓은 야전 훈련장이 펼쳐졌어요. 구릉지에 흩어진 임시 참호, 모래주머니, 그리고 군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미션은 산성 원리를 적용한 방어진지 구축이었어요. 6명의 공병과 함께 구릉 아래 모래주머니를 쌓아 참호를 만들고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생전 처음 만지는 모래주머니는 의외로 무거웠죠.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면 땅 위 모래들이 제 손바닥 바깥으로 축축히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방어선이 완성됩니다. 소령님 말에 제가 대답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견고하겠죠? 그때 소령님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는 못하는 작업입니다. 팀이 함께하지 않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취약 지점이 생기죠.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훈련 중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포병들이 대포 포탄을 장전하겠다며 참호 내부로 들어왔는데 저는 동선도 모른 채 그들이 지나간 다음 모래주머니 벽을 가로질러 달리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죠. 철조망에 걸린 군화끈이 풀어지며 제 양말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재빠르게 다가와 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주었어요. 그가 얼굴을 들어 제 눈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보완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흙투성이인 양말을 털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옮기다 보면 어깨와 팔뚝이 타들어갈 듯 아팠지만 공병들이 건네주는 물통 하나와 잘하고 있어요라는 응원이 제 등을 떠밀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돕고 도움받고를 반복하며 점점 이 현장에 녹아들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방어진지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부여잡고 참호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경적 대신 서로를 깨우는 군가가 제 귓전을 울렸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힘이 실린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어요. 이곳은 병영 내 막사였습니다. 반짝이는 운동장에서 중대 전체가 일렬로 줄 섰습니다. 저를 포함해 외국인 연구원 셋, 한국 장병 수십 명이 앞으로 구호를 외치며 2km 코스를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옆에서 달리던 병사가 같이 가요. 라며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이어진 식사 시간, 반입 통조림이 아닌 김치밥 찌개가 차려졌습니다. 국물이 얼큰해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자 땀구멍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2인 1조로 배정된 통신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어 지시만 듣고 매핑 코드를 입력하는 미션이었어요. 한글 영어 숫자가 뒤섞여서 헷갈렸지만 파트너와 눈빛만으로도 호흡이 맞더라고요. 여기 5번 채널로. 그는 조용히 외쳤고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성공하자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죠. 이런 경험들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숫자와 기계만 신봉하던 제가 김치 국물에 고개를 끄덕이고 땀에 흠뻑 젖은 동료의 등을 두드리는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밤늦게 산속 행군을 실시했습니다. 달빛 아래 철모가 반짝이고 플래시라이트가 숲속 길을 비추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귀를 기울이면 동료의 호흡 소리가 들렸죠. 진흙 웅덩이, 로프네트, 프레스 장비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텐데 옆에서 제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손이 내게 뻗었어요. 훈련이 끝난 뒤 소속 부대 대대장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밀러 연구원, 여기서 본 건 체력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설계했어요. 해질녘 일몰의 붉은 빛을 머금은 훈련장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와 시스템이 만나면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의지가 진짜 무기가 된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첫걸음을 떼었지만 이제 비로소 한국 문화와 시스템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며
완전히 다른 시각을 얻기 시작했죠. 훈련 5일차, 드디어 모의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어요. 어둠이 깔린 산등성이 아래 한 무리의 병력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 연구원 3명도 손전등 대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지휘소 뒤편에 배치됐죠. 목표 지역을 확보하고 적 보급로를 차단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전까지는 훈련용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는 데 집중했지만 이 순간은 모든 게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야간 투시경 속 적의 형체는 녹색 물체처럼 흐릿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저격수의 숨소리가 그 흐릿함을 오싹하게 바꿔버렸죠. 저는 본능적으로 엎드려 저격 자세를 취했어요. 달빛 아래 비친 철모가 미세하게 반사되더군요. 적은 두 곳에서 교대로 사격해왔어요. 번개처럼 총알이 지면을 파고들었고 포탄이 지근거리는 소리를 냈죠. 첫 번째 충돌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곧바로 공병이 설치한 참호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데이터 기반으로만 판단했겠지만 산성 훈련에서 배운 대로 동료의 사선과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며 목표 지점으로 몸을 내밀었죠. 한참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목표 보급로의 주요 교차점을 장악했습니다. 적 보급 차량 2대가 멈춰섰고 증원 병력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전이 끝난 뒤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묻은 진흙과 땀, 그 위에 번지는 희열의 미소가 한데 어우러진 장면이었어요. 그 전투 시나리오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죠. 함께 버티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된 살아있는 전술이자 문화였습니다. 지휘관은 진지하게 말했죠. 내부의 남은 자가 끝까지 버티는 구조,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수백 곳의 산성이 외침을 막아낸 것처럼 이 작은 언덕 위 모의 기지 또한 사람의 의지로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허가 아래 저는 기지 안쪽 중대원들과 함께 재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질서가 있었죠. 그건 군기가 아니라 의리였습니다. 위계 질서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옆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이곳의 첫 번째 임무는 생존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생존입니다. 훈련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온 부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전투가 아닌 버팀이 중요합니다. 총알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는 제게 흙먼지로 더럽혀진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참호 안에서 각자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공동체여야 해요. 훈련을 정리하던 간부의 말은 전투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부 관측소에서 기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적이 오면 누가 먼저 맞을까? 누가 먼저 도망갈까? 하지만 기지 안의 구조는 도망갈 수 없게 설계돼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살아야만 살아남는 공동 생존 구조. 그건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드론을 띄우고 AI 전장을 실험하는 시대. 한국은 오히려 수백 년 전 정신을 복원하며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가장 새로운 전술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선 이기려는 자보다 버티려는 자가 진짜 병사라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이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안의 교만함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리로 세운 벽, 이론으로 덧칠한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전술 매뉴얼이 다시 써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뒤 저는 미 국방부 전략 보고서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비대칭 전장에 대한 대응 전략, 기계화된 화력 우위. 그토록 익숙하던 개념들이 이제는 마치 먼 과거의 문서처럼 낡고 메말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적의 진입로, 탄도 곡선, 통신망 우선 순위까지 세세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어느 페이지에도 공동체라는 단어는 없었죠. 신뢰와 희생은 데이터 항목이 아니라서 제외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중대기지에서 경험한 훈련은 그 모든 데이터를 무색하게 만드는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군 전술 교본 번역본을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어느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참호를 독립된 산성으로 취급한다. 통신이 끊겨도 지원이 멈춰도 각 참호는 최후까지 버티며 전체를 지킨다. 이 구조를 처음 본 미군 장성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 통제가 가능하지? 그건 그들이 신뢰를 매뉴얼로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신뢰를 체험으로 습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가 명령을 어길 거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동료가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움직이죠. 그 차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2024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미군의 통신 두절 사태. 그때 수십 명의 병력이 본진 명령 없이 탈출하다 사망했죠. 반면 2023년 DMZ 훈련 중 산사태에 고립된 한국 중대는 3일 동안 외부 지시 없이도 포위망을 유지한 채 구조됐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명령 유무가 아니라 신뢰 유무였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수년간 분석해온 지표들은 대부분 지휘체계 완결성과 정보 우위라는 두 축으로 설명돼 왔죠. 그러나 한국은 제3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공동체 기반의 전투 지속성. 저는 이 개념을 새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나토의 LDP를 넘어선 CPD. 집단 지속 방어 체계. 통계로 입증되기 어려운 구조. 그러나 그 효과는 전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 국방부 내 전략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기를 누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며칠 후 미 국방부 전략 세미나를 마친 제게 나토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비선형 교전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 방어 체계. 그 핵심 개념으로 제가 발표한 한국식 CPD가 언급돼 있었죠. 회의 초반엔 늘 그렇듯 회의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생존성에 치중한 모델 아닌가요? 저는 한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한국의 해병대 소대가 훈련 중 폭우로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부대의 진지 구조를 완벽히 유지하며 26시간을 버틴 장면이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폴란드, 핀란드의 국방 참모들이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CPD 시스템은 북부 전장에서 러시아형 전격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 뒤 며칠 사이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형 전장 모델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수집한 한국 훈련 자료들이 실렸습니다. 지시 복종 구조가 아닌 협의 자율 기반의 진지 유지 구조. 장병 개개인이 하나의 지휘소처럼 판단하고 움직이고 끝까지 버티는 모델이었죠. 그날 밤 제게 프랑스 국방부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한국 방문 예정인데 현장 훈련을 참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요청은 사소한 외교적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교본을 직접 보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죠. 이후 제 개인 메일에는 미국 해병대, 영국 특수전 사령부, 인도네시아 전략연구소 등 30여 개 기관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군사 교범을 송부해달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당신이 본 그대로의 장면을 보고 싶다고 했죠. 이 모든 반응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됐습니다. 우리는 왜 이 모델을 이제야 주목하게 되었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총을 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건 오직 공동체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생각은 아직도 그 산의 참호한 야간 훈련장 그리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던 그 마지막 30분에 머물러 있었죠. 보고서를 쓰기 위해 컴퓨터를 열었지만 정작 손이 멈춘 건 그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전술적 승리가 전략적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군에서 20년을 보낸 제게 그 문장은 거의 모독처럼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늘 정확히 쏘고 신속히 움직이고 적을 먼저 무력화하면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말을 실제로 증명해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더군요. 과거의 저였다면 그걸 위험한 무질서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선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미국 육군대학에서 후배 장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분쟁 시
효과적 방어 개념. 전 평소처럼 파워포인트를 열었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저는 오늘 교전 규칙이나 무기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전장에서 살아남는 사회가 무엇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후배들이 제가 참호 안에서 직접 본 구조도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적어내린 작전 변경 메모를 보자 표정이 바뀌더군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문서 더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아직 쓰다 만 출장이 끝나지 않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처음엔 전술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글이었지만 지금은 한 단어로도 이어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술이 아니라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했거든요.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지키던 청년, 낯선 외국인인 저를 보고 먼저 길을 안내해준 중학생. 훈련장에서 봤던 공동체적 생존 본능은 전쟁의 전선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녹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 국방부 내부 전략 미팅에서 제가 한국 사례를 소개하자 한 장성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견디는 법을 훈련하는군. 맞습니다. 한국은 속도보다 깊이, 지시보다 책임, 무력보다 신뢰로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밤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손을 멈췄습니다. 몇 번이나 퇴고했던 마지막 줄.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강한 무기를 찾고 있을 때 한국은 강한 국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수많은 대학과 안보포럼, 국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며 K전투 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형 생존 본능을 기반으로 하는 방어 철학이죠. 전투기보다 빠른 민간 대응력, 장성보다 신속한 자율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는 국민. 어느 날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군사전략 콘퍼런스에서 한 유럽 장교가 제게 다가와 묻더군요. 당신은 왜 한국에 그렇게 감명받았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걸 직업이 아니라 의무로 생각하더군요. 그게 제가 본 가장 강한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25년 동안 기술을 평가해온 미국 최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가 인정한 기술이면 틀림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 그가 울산 조선소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살아있는 쇳덩이를 보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세계 최고라 믿었던 미국조차 이루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조용했던 민족. 그는 말합니다. 진짜 강국은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릭 콜먼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출신으로 25년 동안 에너지 분야를 누비며 살아온 기술자죠. 제 명함에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설턴트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저는 기술 심판관에 가까웠어요. 어디를 가든 에릭, 자네 의견이 듣고 싶어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도 물론 알고 있었죠. 현대 자동차가 있고 삼성전자 제품이 괜찮다는 것, 그리고 최근엔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라는 얘기 정도는 들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을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진짜 기술국과는 비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격 대비 괜찮은 나라 하지만 결국은 대체제라고 속으로 단정지었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울산에서 열리는 조선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초대장을 받았을 때 사실 조금 비웃었어요. 한국 조선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솔직히 출장 핑계 삼아 새로운 음식이나 먹고 오자는 생각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가볍게 비웃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국은 한국이지라고 중얼거렸죠.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적 우월성은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공항에 내리자 현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 담백한 환영 인사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격식을 차릴까?
컨퍼런스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국제 행사답게 여러 나라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었어요. 시종일관 진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거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보통 실력 없는 나라일수록 괜히 허세를 부리기 마련인데 여긴 오히려 우리는 보여줄 게 있으니 굳이 떠들 필요 없다는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세미나장에서는 조선소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대충 듣다가 슬쩍 노트북을 닫아버렸죠. 저런 데이터야 어디든 가져올 수 있지. 실제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오리라 확신했어요. 버스를 타고 울산항으로 향할 때 현지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버스 창문 너머로 조선소가 처음 눈에 들어온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선박들, 초대형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장면. 그저 공장을 예상했을 뿐인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현지 담당자가 다가와 차분하게 설명했죠. 저기 보이는 건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현재 진수 작업 중입니다. 30만 톤?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초대형 선박이 여기서는 마치 플라스틱 장난감 다루듯 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견학 코스를 따라 들어간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용접공들이 1mm 오차도 없이 거대한 철판을 붙이고 있었고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과 연결되어 있었죠. 0.01mm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이드가 덧붙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0.01mm라니. 이건 선박이 아니라 거의 우주선을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손에 쥔 메모장은 어느새 땀에 젖어 있었죠. 일부러 까칠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합니까? 오차가 나도 모를 텐데요. 가이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정밀 계측을 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멈춥니다. 그 말투는 거만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걸 말하는 태도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냥 해낸다. 특히 한 장면이 뇌리에 깊게 박혔어요. 4만 톤짜리 모듈을 선박 위에 얹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조 과정 중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이었죠. 조선소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어요. 그리고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모듈이 천천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박에 얹혀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짧게 전해진 무전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 과정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철의 발레라고나 할까요? 수천 톤의 무게가 마치 깃털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 어떤 공연보다도 압도적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조선 세계 1위라길래 어쩌다 얻은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운이 아니었구나. 울산항을 떠나면서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자랑은 건조 속도나 가격이 아닙니다. 오차 없는 품질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 이건 세계 최고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엄청난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수백 미터 길이의 쇳덩이를 마치 종이접기 하듯 다루던 그 모습, 0.01mm 오차를 집요하게 추적하던 사람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약간의 반항심도 남아있었어요. 그래, 조선은 잘하는 거 알겠어. 하지만 원자력은 다르지. 원자력 분야는 미국, 프랑스, 일본처럼 진짜 기술 강국들이 오랜 시간 지배해온 영역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수준은 꽤 괜찮겠지만 결국은 뒤따라오는 입장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중부에 위치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향했어요. 버스는 1시간 남짓 달려 발전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는 삼엄했어요.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기자재 반입 하나에도 수십 단계 검사를 거쳤죠. 안내를 맡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APR-1400 모델을 직접 보시게 됩니다. APR-1400. 미국에서도 이름은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라고 나름 주목받았던 걸로 기억했죠. 처음 안내받은 곳은 원전 통합 관제실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메운 모니터,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분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한국인 오퍼레이터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미국이나 유럽 관제실과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제 책임자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APR-1400은 미국, 유럽 기준보다 엄격한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9.0 규모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9.0. 미국 원전 기준도 7.5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9.0을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또한 정전이 발생해도 72시간 이상 원자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독립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이 무너진 핵심 이유가 바로 정전 대비 부족이었죠. 그걸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자체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프랑스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담담한 어조. 자랑은커녕 오히려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듯한 말투였죠. 현장 투어는 계속됐어요. 발전소 구조물마다 오차를 기록한 데이터가 붙어 있었고 모든 설비가 실시간으로 점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보다 낫잖아. 무심코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옆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는 조용히 웃었죠. 미국 기준은 참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 담백한 미소와 말 한마디에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잘 만든 원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 원전의 표준이었죠. 그것도 소문이 아닌 현실로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무렵 가이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잠시 시간이 되신다면 반도체 라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완공된 최첨단 생산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조선과 원자력에서 혼이 빠질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반도체까지 본다면 제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술자로서의 본능이 저를 자극했죠. 한국의 반도체는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반도체 생산시설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어요. 수천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복합단지였고 건물 외벽마저 미래도시처럼 반짝였죠. 문득 식은땀이 흘렀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하얀 방진복으로 무장한 후 1나노미터 공정을 담당하는 클린룸으로 입장했습니다. 공기 중 먼지 한 알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공간, 미세한 떨림조차 자동으로 감지해 조정하는 초정밀 시스템,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 세계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로봇들. 여기는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지능과 기술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조용히 설명했죠. 이곳은 1나노 이하 공정까지 구현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수준입니다. 순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1나노 이하라니. 그건 아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담당자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만듭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심장을 깊숙이 후벼 팠어요. 생산라인 곳곳에는 수율 99.999%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죠. 우리가 연구소에서나 겨우 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을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한 건가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서죠. 우리는 늘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다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정신 자체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견학이 끝난 후 한 구석에서 홀로 서서 생산 라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선에서는 쇳덩이에 숨결을 불어넣었고 원자력에서는 불가능을 안전으로 바꿨으며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투어가 끝난 후
특별히 부탁해서 한 곳을 더 볼 수 있었어요. 바로 클린룸 자동 모니터링 센터였죠. 말 그대로 공기 중 먼지 하나까지 통제하는 심장부였어요. 담당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해줬습니다. 이곳은 생산 라인 전체를 초미세 단위로 감시하는 곳입니다. 나노 수준 먼지까지 추적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들어갔던 클린룸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미세먼지 입자 하나가 감지되면 곧바로 자동 정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0.0001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능한 수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항상 목표로 삼습니다. 그 담담한 어조가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초미세 진동 제어 구역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진동까지 관리한다고요? 제가 묻자 담당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바닥이 0.001mm라도 흔들리면 공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설치된 진동 감지 시스템을 보여줬죠. 초당 수백 번, 지각 변동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여긴 정말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 같다.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바닥에 설치된 공진 방지 시스템이었어요. 수십 미터 깊이로 박힌 특수 제작 기둥들이 지진파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구조였죠. 이 시스템은 8.0 규모 지진이 와도 클린룸 내부는 0.001mm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말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도전에 가까웠으니까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공기 흐름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클린룸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독립된 순환 시스템을 통해 매 3분마다 전체가 교체되고 그 과정에서 0.1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완벽하게 여과된다고 해요. 세계 어느 곳도 이 정도 수준의 완벽한 클린 환경은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물었어요. 그럼 이 기술은 수출하나요? 분명 전 세계가 필요로 할 텐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제한적으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우리만의 것입니다. 그 말에서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철저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기술은 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열쇠였던 거죠. 클린룸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담당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면 그 순간 세계에서 밀립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조용히 빛나는 반도체 단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르다. 기술을 뛰어넘어 정신까지 통제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언제나 이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지진, 외환위기, 수출 규제, 팬데믹. 수없이 넘어질 위기를 맞으면서도 매번 기적처럼 일어났던 나라. 그 모든 위기에서 집요하게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던 민족.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조선에서는 쇳덩이에 숨을 불어넣고 원자력에서는 재앙을 이긴 기술을 만들고 반도체에서는 먼지 하나까지 지배하는 나라. 마지막 날 한국 기술계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어요. 대체 저 겸손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간담회장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고급 음식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물과 다과 몇 가지뿐. 대신 모두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죠.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설명했죠. 담담하게, 구체적으로 사실만을 이야기했어요. 과장도, 미화도, 불필요한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까지 대단한 성취를 이룬 걸 왜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평가를 받을 텐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중견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덧붙였죠.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방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실수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볍게 승리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성취를 발판 삼아 다시 자신을 갈아버리는 나라. 이 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다. 자신들의 정신을 기술에 녹여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몇몇 엔지니어들과 티타임을 가졌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늘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깊게 와닿았을까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에서는 성공만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작은 나라, 이 겸손한 민족은 성공보다 다음 실패를 이길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왜 안 될까? 를 고민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를 고민하죠. 작은 나라니까 선택지가 없었어요. 성공 아니면 도태였으니까요. 옆에 있던 나이든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는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배들이 조선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죠. 아무도 성공할 거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고 결국 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겸손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여성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교만한 순간마다 큰 재앙이 닥쳐왔어요. 그게 몸에 밴 거죠. 성공에 취하는 순간 위기가 온다는 교훈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역사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의 성공이 아닌 민족의 생존을 위한 집단 지혜에 가까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산업 성장이 아니라 민족 생존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겸손함과 완벽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25년간 미국식 기술 개발과 자부심을 당연시해왔는데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왜 미국은 한국의 이런 면을 보지 못했을까? 이제야 그 이유가 선명해졌어요. 미국의 기술 개발 방식은 화려함에 방점이 찍혀 있었죠. 보여주기 위한 기술, 마케팅을 위한 혁신,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발표. 모든 과정이 외부 시선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반면 한국의 기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 않았지만 본질은 치밀했어요.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기술, 단발성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울산 조선소와 원자력 발전소, 반도체 공장에서 촬영이 허용된 몇 장의 사진을 다시 살펴봤죠. 사진 속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비장함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병사처럼 기술 개발을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어요. 이게 차이구나. 우리에겐 취미였는데 한국에겐 생존이었어. 미국의 기술 개발은 종종 더 나은 삶이나 더 큰 이윤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한국에겐 그것이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상상 이상의 완벽주의가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문득 제 노트북을 보니 삼성이란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구입했을 때는 그저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이 작은 기계 속에 오늘 본 모든 집념과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마지막 밤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이어진 도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사무실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구나.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강한 나라지만 한국은 조용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완벽하게 기술의 정상에 올라선 나라. 그것도 단 한 번의 자랑도 없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기술적 자립도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종종 글로벌 협업이란 미명하에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핵심 부품부터 시스템 설계, 그리고
제조 기술까지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속도였어요. 조선, 원자력, 반도체에서 확인한 성공 방정식을 이제는 배터리, 바이오, 우주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었죠. 그것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요. 이 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엔 어디까지 갈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아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호텔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이 일었어요. 한국인들은 참 특별한 민족이었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때론 국가마저 잃었지만 결코 그들의 정체성과 집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경이 그들을 단련시켰고 지금의 조용한 강국으로 만들어냈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면서 주변의 한국인들을 새삼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었죠. 출국장을 향해 걸으며 저를 담당하던 가이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는데 이제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표정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고 곧 겸손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느꼈죠. 한국인들의 그 진심 어린 겸손함을요. 그건 꾸민 것이 아니라 그들의 DNA에 새겨진 정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루고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두 번의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이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취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에 취하면 내일은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당연시했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겸손과 위기의식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2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기술 현장을 평가해왔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강했어요. 내가 보는 눈은 틀리지 않는다. 내 경험은 세계 표준이다. 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나라 앞에서 그 모든 자만이 산산조각 났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 나라를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쇳덩이에 생명을 불어넣은 조선소, 재앙을 이긴 원자력 기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반도체 공장, 그리고 겸손함이라는 최강 무기를 지닌 민족. 가장 무서운 건 이들이 이 모든 걸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본 한국은 이미 인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대체 뭘 보고 살아온 걸까?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진짜 실력을 무시했던 겁니다. 숫자만 보고 보고서만 읽고 겉모습만 보고 진짜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특히 조선소에서 모듈을 얹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수천 톤짜리 구조물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던 그 장면. 거대한 쇳덩이가 살아 움직이듯 자연스러웠던 광경. 그 순간만으로도 이 나라 기술의 깊이를 증명하고도 남았는데 저는 가격이 싸서 경쟁력이 있겠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본 9.0 규모 지진에도 견디는 설계, 72시간 독립 전력 시스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전 기술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때 한국은 묵묵히 기준을 올리고 기술을 다듬고 세계를 상대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일본보다 더 안전한 모델로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운으로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집념으로, 정신으로 만든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노트북을 펼쳐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줄부터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 보고서에는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조선소의 초정밀 제조 기술, 원자력 발전소의 혁신적 안전 시스템, 반도체 공장의 나노 기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기술을 가능케 한 한국인의 정신에 대한 부분이었죠.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집념과 겸손, 그리고 완벽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다. 미국의 동료들이 이 보고서를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아마 절반은 믿지 않을 테고 절반은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다. 과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강국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진지한 눈빛과 묵직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에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해내고도 자랑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 대한 저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끄는 나라였어요. 그것도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세계의 미래를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